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가르시아 마르케스 원작의 눈 속에 흘린 피의 흔적 4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3일 전에 결혼한 다콘테와 빌리 산체스는 결혼 선물로 받은 차를 몰고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가는 중이다. 장미가시에 손가락이 찔린 내나는 피가 멎지 않고 눈보라 속에 문을 연 약국은 하나도 없다. 3개월 전 그들은 해수욕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현재는 새로운 사랑의 행각을 고안하며 아무 장소에서 사랑을 한다. 마드리드에 도착한 그들은 결혼의 매력을 이미 알대로 다 알아버린 연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방금 결혼한 순수한 새침대기 신혼부부처럼 행동해야 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부모들이 미리 주지시켰던 까닭이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외무부의 의정관리가 그들이 타고 있던 1등석으로 들어왔다. 네나 다콘테 씨, 여기 부모님께서 보낸 결혼 선물이 있습니다. 우와, 번쩍번쩍 빛나는 검은 리본을 보니 근사한 선물일 것 같은데? 어서 열어봐. 어머, 민가 같아요. 그리고 빌리 산체스 씨겐 양가죽 재킷과 자동차 열쇠를 보내셨습니다. 콜롬비아의 외교 사절이 귀빈실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대사와 그의 아내는 오래전부터 그들 가족의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네나 다콘테가 태어날 때 그녀를 받아낸 의사이기도 했다. 번쩍번쩍 빛나는 싱싱한 장미 한 다발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꽃잎에 맺힌 이슬방울 조차 인공적으로 보이는 듯한 장미였다. 그녀는 갓 결혼한 자신이 조금 조숙하다는 사실에 거북스러워하면서 대사와 대사 부인에게 조롱하듯이 키스를 했다. 그리고 장미 다발을 받았다. 그 장미를 받을 때 장미 줄기에 있는 가시에 손가락을 찔렸다. 어머, 장미가시에 찔렸군요. 이를 어쩌나? 괜찮아요. 내 반지를 보라고 일부러 그랬어요. 그녀는 이런 불상사를 멋진 유머로 받아넘겼다. 사실 그랬다. 외교 사절은 다이아몬드의 등급뿐만 아니라 잘 보존되고 오래된 것이었기에 엄청난 가격임에 틀림없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감탄하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시 새 차로 쏠렸다. 바로 이 차입니다. 대사는 그 차를 공항에까지 가져와 셀로판지로 포장한 다음 커다란 금박끈으로 매듭을 매는 기지를 발휘했다. 빌리 산체스는 그런 그의 재주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새 차가 어떤 건지 빨리 보고 싶은 욕망에 단숨에 포장지를 벗겨버리고는 놀라서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서 있었다. 자, 어때요? 차가 마음에 드나요? 올해 출고된 새 모델이죠. 네, 그럼요. 마음에 듭니다. 정말 근사한 차예요. 그 차는 진짜 천연 가죽 시트를 갖춘 컨버터블 벤틀리였다. 하늘은 잿빛 담요 같은 색을 띠고 있었고 과다라마에는 간헐적으로 얼어붙을 것 같은 찬바람이 불고 있어서 밖에 서 있기에 좋은 날씨는 아니었다. 하지만 빌리 산체스는 춥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는 외교 사절들을 지붕도 없는 주차장에 세워놓은 채 그들이 예의상 그런 추위를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의식하지 못한 채 아주 자세히 그 차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일이 끝난 후 점심을 먹기로 하고 대사가 직접 그의 옆좌석에 앉아 대사 관저까지 그들을 안내했다. 여긴 마드리드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푸에르타 델 솔입니다. 태양의 문이라고도 불리죠. 옛날엔 요새로 쓰였다는데 지금은 은행과 호텔 고급 상점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스페인의 모든 도로가 이곳을 지나도록 설계되어 있죠. 하지만 빌리 산체스는 대사의 설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매력적인 차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산체스는 처음으로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떠나 외국에 왔다. 항상 같은 학년을 반복하면서 시내의 모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들을 떠돌아 다녀야만 했던 그는 학업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학교 주변에서만 맴돌았다. 대낮에도 불이 환하게 켜진 회색 집들이 늘어선 거리, 벌거벗은 나무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다와는 전혀 다른 마드리드의 첫인상은 그가 자기 가슴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고독의 감정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망각의 덫으로 빠져들었다. 그해 겨울 처음으로 짧았지만 조용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가 대사관저에서 점심을 먹고 프랑스로의 여행을 위해 밖으로 나왔을 때 반짝이는 순백으로 뒤덮인 도시를 보았다. 우와, 눈이다, 눈! 빌리 산체스는 차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기쁨의 환성을 질렀다. 그리고 자기 머리 위에 눈동이를 던지며 외투를 입은 채 길 한복판에서 뒹굴었다. 눈보라가 끝나고 날씨가 갠 오후, 그들은 마드리드를 빠져나왔다. 어머,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피? 왜? 아까 장미가시에 찔렸던 상처에서요. 그녀는 너무 놀랐다. 그녀는 공식적인 점심 식사 후에 이탈리아어로 아리아를 부르기 좋아하는 대사 부인의 노래에 맞추어 자신의 색소폰으로 반주를 할 때 네 번째 손가락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정도였다. 그녀는 국경으로 향하는 가장 짧은 길을 자기 남편에게 가르쳐주면서 무의식적으로 피가 나는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피가 계속 흐르고 있어. 정말? 그럼 어쩌지? 약국이나 찾아봐야겠어요. 피레네 산맥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그녀는 약국을 찾으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최근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였기 때문에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차가 물 위를 달리고 있다는 악몽 때문에 잠을 깼지만 손수건으로 손가락을 동염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생각해내지 못했다. 몇 시예요? 3시가 좀 넘었어. 그녀는 속으로 곰곰이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3시가 넘었다면 오늘 밤 묵기로 되어 있었던 보르드는 지났겠고 앙굴렘과 포아티에도 지나왔을 거야. 그렇다면 지금 우린 홍수로 넘친 루아르 제방을 지나가고 있을 거야. 달빛은 밤안개 사이를 비추고 있었으며 성은 소나무 숲 사이로 희미한 윤곽을 드러내어 마치 동화 속의 집같이 보였다. 이 지역을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는 네나 다콘테는 3시간 후면 파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빌리 산체스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계속해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빌리? 당신 정말 대단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11시간이나 계속 운전하고 있으니 말이야. 아직까지는 대사관제에서 먹은 점심으로 충분해. 그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했다. 아직도 이 세차의 마력에 취해 있는 것 같았다. 비행기 안에서 잠을 설쳤잖아. 그런데도 졸리지 않아요? 괜찮아. 당신은 새벽 늦게 파리에 도착해도 멀쩡할 정도로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 보여? 우리가 카르타헤나에 있었다면 극장에서 영화 보고 나올 시간이잖아. 10시 정도밖에 안 됐을 거야. 하지만 난 당신이 운전하면서 졸지는 않을까 걱정된단 말이야. 네나 다콘테는 마드리드에서 받은 수많은 선물 중에 상자 하나를 열어 설탕에 절인 오렌지 한 조각을 그의 입에 넣어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얼굴을 돌렸다. 남자들은 단 걸 좋아하지 않아. 오를레앙에 도착하기 조금 전에 안개가 걷혔다. 커다란 달이 눈 덮인 밭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야채와 포도주 통을 싣고서 파리로 향하는 커다란 트럭들이 몰려 교통은 원활하지 않았다. 네나 다콘테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런 뜻을 내비치는 말조차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그들이 함께 다니기 시작한 첫날부터 이렇게 경고했었다. 나랑 같이 다닐 때는 운전할 생각은 하지도 마.
여자가 운전하는 차에 탄다는 건 나에게 너무도 큰 치욕이니까. 네나 다콘테는 5시간 정도 잠을 푹 자자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과 여행하면서 알고 있던 프랑스의 지방 호텔에 묵지 않았다는 것에 몹시 흡족해 있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는 없어. 하지만 물 한 잔 줄 사람 없는 이곳에선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죠. 그 순간 그녀가 투덜거린 것은 사랑을 하지 않은 채 하룻밤을 소비했다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즉각적으로 대답했다. 난 지금 눈 속에 벌렁 들어눕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 네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 사랑을 해주지. 그렇다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는걸? 달빛이 비춘 길가의 눈은 푹신푹신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파리 근교에 다다를수록 교통량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고 주변의 공장들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게다가 자전거를 탄 많은 노동자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겨울이 아니었다면 날이 환하게 밝아 있을 시간이었다.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주 따뜻하고 깨끗한 침대보가 깔린 침대가 있으니까요. 마치 결혼한 사람들 침대처럼 말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널 사랑해주자는 첫 번째 밤이군. 물론이지.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첫날 밤이기도 하고. 날이 밝기 조금 전에 그녀는 길가에 있는 조그만 식당에서 얼굴을 씻고 오줌을 누웠다. 그리고 트럭 운전사들이 아침을 먹는 식당 스탠드에서 따뜻한 크루아상을 먹으며 커피를 마셨다. 네나 다콘테는 화장실에서 블라우스와 치마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피의 얼룩을 지우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피로 적셔진 손수건을 휴지통에 버렸다. 피가 멈추질 않네. 손을 좀 씻으면 나아지려나? 네나 다콘테는 오른손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왼손에 바꿔 끼고는 비누로 상처난 손가락을 깨끗이 씻었다. 찔린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차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피가 나기 시작했다. 차창을 좀 열어야겠어. 왜? 찬바람을 쐬면 피가 멎을지도 모르잖아. 창문에 팔을 내미는 노력도 피를 멈추게 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그리 크게 놀랄 정도는 아니었다. 그녀는 매력적인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말했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으려고만 한다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눈 속에 떨어진 내 피의 흔적만 쫓아오면 될 테니까.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밝아오는 햇빛에 환한 꽃이 피는 것 같았다. 생각해봐. 마드리드에서부터 파리까지 눈 속에 남겨진 내 피의 흔적을. 노래 가사라 여겨질 정도로 멋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이런 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파리 근교에 이르자 피는 손가락에서 마치 콸콸 흐르는 샘물처럼 솟구치기 시작했다. 화장지로 피가 흐르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손가락을 동여 감자마자 화장지는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입고 있던 옷과 외투 그리고 차 시트도 점차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피가 너무 많이...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아요. 내나, 조금만 더 참아. 약국은 어디 있는 거야? 약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우린 벌써 개선문에 와 있어. 나무로 우거진 아주 넓은 길이 레클레르 장군로야. 그 길로 계속해서 가세요. 그런 다음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줄게요. 그 여정은 여행 중에서 가장 힘들었다. 레클레르 장군로는 빽빽이 들어선 소형 자동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중앙시장까지 가려는 커다란 트럭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지옥의 입구 같아 보였다. 빌리 산체스는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경적을 울리면서 여러 운전사들에게 쌍스러운 말로 소리치면서 욕을 했다.
신지아는 그중 한 운전자와 싸우려고 차에서 내리려고까지 했다. 나쁜 놈.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빌리, 그만둬요. 저자가 내게 욕하는 소리 들었잖아. 빌리, 프랑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욕을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서로 치고받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나 다콘테는 빌리 산체스를 설득했다. 그것은 그녀의 명확한 사리 분별력을 보여주는 한 증거였다. 왜냐하면 그 순간 네나 다콘테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레옹드 벨포르 광장 로터리를 지나는 데만 1시간 이상이 걸렸다. 카페와 백화점들이 한밤중처럼 불을 밝히고 있군. 검은 구름이 뒤덮이고 먼지가 뿌옇게 끼어서 그래요. 전형적인 파리의 1월 날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화요일인데다가 눈으로 결정화되지 못한 가랑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땡페르 루시로 거리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마침내 몇 블럭을 지난 후 네나 다콘테는 빌리 산체스에게 오른쪽으로 돌라고 말했다. 산체스는 크고 어두운 병원의 응급실 입구에 차를 주차시켰다. 네나는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가르시아 마르케스 원작의 눈 속에 흘린 피의 흔적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20세기 후반에 세계 문학사를 바꾼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가 시도했던 마술적 사실주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작품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울산대 스페인 중남미학과 송병선 교수께 듣겠습니다. 이 마술적 사실주의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작품을 언급할 때면 항상 따라붙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마술과 사실주의라는 굉장히 모순된 단어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용어는 매우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작품에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유럽과 미국의 비평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이 마술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자기가 글을 쓸 때는 하나도 상상하지 않고 단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만 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 리얼리즘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리얼리즘의 좁은 현실을 보다 넓게 확장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몸이 아프면 수지침을 맞는데요.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하면 우리는 손가락에 침을 놓습니다. 서양의 과학적 현실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많은 효과를 봅니다. 손가락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마술이며 동시에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1927년에 태어났는지 28년에 태어났는지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바로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마술적 사실주의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1928년이지만 그의 부모들은 1927년이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는 현실일까요? 이렇게 마술적 사실주의는 과학적, 실증적 사고방식에 가려진 또 다른 현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그런 것 역시 우리가 현실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용어입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가르시아 마르케스 원작의 눈 속에 흘린 피의 흔적 2부를 마칩니다.